오늘 그 조국의 벚고전 산책 제7장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루돌프 폰 에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민 정치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아마 또 일부의 광주 전남 촛불행동 회원들께서는 오늘 그 동네 촛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버스킹 과 같은 형태의 일종의 집회를 하는데 간단한 집회죠. 음, 어, 거기 행사에 참여하셨다가 또 부랴부랴 집에 오셔서 씻고 또 식사하시고 오늘 음, 학습에 또 참여하는 그런 회원들도 음,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제 7장, 조국의 벚고전 산책 7장 권리 부분인데요.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그 책의 이제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장의 그 내용을 쭉 관통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름에서 이제 보셔서 딱 느끼셨겠지만, 마침 좀 전에 미넨 얘기 하셨는데, 루돌프 폰 예링은 독일 사람이죠.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뭐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조금 발췌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19세기 최고 법학자로 뽑히는 사람이고, 이제 개념 법학에 대해서는 비판자 입장을 취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익 법학과 목적 법학이라는 것을 창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다라는 입장의 이익 법학을 얘기하셨고, 또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또 목적 법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힘의 개념으로서 현실적 측면보다 오히려 추상적 법규 체계로서의 논리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그 관점, 바로 이제 개념 법학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의 투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법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법학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 법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법 개념 간의 위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체계 구성, 논리에 따라 법 규범이 추론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그 법학은 법학만의 개념과 논리가 있다. 그래서 개념 법학에 매몰되면 개념 뒤에 있는 계층, 계급 계층, 집단의 이익이나 사회적 또는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사라진다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생명, 즉 투쟁, 그리고 분쟁은 해결 수단으로서의 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내용에서 제1장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부분인데요. 법의 목적은 평화이고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그래서 투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그 정의의 여신 디케의 사진인데요. 그 검과 저울이 이제 눈에 띄실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저울이, 이제 조국 교수는 그래서 이 저울이 없는 검을 폭력으로 묘사를 했고요. 또 이 검이 없는 저울은 무기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제가 추가를 한 건데, 저기 디케를 보면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방법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순수한 상태에서 그 판결을 해야 된다. 정의의 대신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이제 그, 미국 영화 중에 그 12명의 배심원단인가? 뭐 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심원들이 판결을 시작할 때 이렇게 외부와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눈가림 부분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권리련 투쟁, 그 중에서도 법의 생명인 투쟁에
이제 분쟁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의 투쟁은. 거기에 종류는 사인과 사인의 분쟁. 물론 이제 사인이 집단으로 모인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과 사인, 개인 또는 집단끼리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사인과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국가기관 또는 그 민족과 국가기관과의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종류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법과 권리의 생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즉, 수많은 촉수, 이해관계자들, 이권관계자들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조국 교수는 법규와 제도를 바꾸려면 그 우월적 의지, 또 이익과 투쟁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시하는 각종 자유권은 목숨 걸고 투쟁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좀 전까지 좀 살기 좋았다고, 우리가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다고 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5, 60대 세대들, 그 이상의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화 투쟁도 하고 땀 흘려서 일궈놓은 건데, 알고 보면 이제 지금의 이제 신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5, 60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그 위기의식을 좀 못 느낀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이제 학교 공부할 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되는 그 이미지를 제가 저번에 발표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재밌는 이제 그림이, 이거는 무정부에 대한 그림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던 그림인데, 그 이제 해파리는 아니지만 무 뿌리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비슷한 비유가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리를 위한 투쟁 2장,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이 부분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투쟁할 것인가, 아니면 다툼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어떤 결정이든 둘 중 하나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에서는 권리가 평화에 희생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가 권리에 희생된다.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는 이제 소송물의 가치가 소송으로 소요될 수고와 감정과 비용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경우에도 왜 소송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얘기를 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폰 예링의 예를 보면 1마일의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뒤따르지만 땅을 빼앗긴 민족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자신의 토지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를 들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조국 교수는 주권의 핵심 중 하나는 국토다.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국토라 하더라도 이것이 침탈되는 상황을 방기하는 나라는 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독도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이제 흉노족의 목특 선호에 대해서 이거를 비유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은 건너뛰고요. 시간이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인격 그 자체와 인격적 법 감정에 대한 주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까닭은 금전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받은 불법에 대한 도덕적 고통 때문이다. 자신의 인격, 명예, 법, 감정, 그리고 자존심 등을 위해 소송하라. 도덕적 생존의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리 주장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제 정신적 고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위해서도 충분히 이 소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 또한 권리의 주장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도덕적인 자기 보전의 명령이자 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다. 그리고 권리 포기야말로 도덕적 자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고통이 직업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 명예를 중요시하는 직업이 경우 또는 농민처럼 뭐 지금은 농민이 아니고 이제 모든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이 되겠지만 노동과 소유권에 대한 강한 애착이랄지 또 상인의 경우 신용에 대한 비난을 받으면 붕괴하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정신적 고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를 위한 투쟁의 예로 1962년 동전을 넣는 공중전화가 등장했고 또 시민이 5원짜리를 넣는데 돈만 삼키고 통화가 안 되니까 이걸 뭐로 내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케이스. 사실 돈으로 치면 정말 작은 돈이지만 정부가 행정에서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를 주장한 이제 예로 두고 있고요. 또 1980년 백화점이 숙녀복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표시한 뒤 할인하자 소비자 단체가 백화점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백화점 실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 소비자 52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또 판결한 그 내용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형적인 마트의 상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직도 계속 이런 식의 상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이제 조국 교수는 이렇게 자꾸 이제 투쟁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분쟁 얘기를 하니까 예령이 소송광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령이 양보와 화해, 관용과 온유, 조정과 권리 주장의 포기 등은 나의 이론에서도 역시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또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해야말로 가장 정당한 해결 방법이다.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법은 국민 정치 교육의 진정한 학교라는 내용인데요. 개인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 전체에 관계되는 권리, 즉 정치적 자유의 말살과 헌법 파괴, 전복, 또 외적 침략과 같은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갑자기 활기차고 민첩하게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겠는가. 그리고 헌법과 국제법을 위해 싸우는 투사는 사법을 위해 싸우는 투사와 전혀 다르지 않다. 국민 각자는 사회의 이익 속에서 권리를 위해 태어난 투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책에서는 누락됐는데 조국 교수가 이 폰 예링 원리편을 강연할 때 썼던 자료에서는 들어있어서 제가 추가를 했어요. 물론 이제 강연도 했었고요. 이제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유죄자가 묵비한다. 즉,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도 이것도 권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설명은 많이 했는데 이 책에는 그 부분은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추가를 했고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또 유명한 이거와 연관되는 게 이제 미란다의 경고가 있는데 아마 여기 영문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란다 워닝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워닝이라고도 하고 또 라이츠라고도 하고 뭐 원칙, 권리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1966년에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한 건데요. 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미란다는 보통 우리 여자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멕시코의 남자 에레네스토 미란다 뭐 이 남자가 납치 강간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경찰한테 전혀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고문 취조를 당해가지고 자백을 하고 또 자백 진술서까지 쓰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애리조나 그 법원에서 결국 이제 법정에서는 이 미란다라는 분이 엄청나게 자기는 무죄라고 자기 범죄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애리조나 법원에서는 굉장히 큰 중형을 선고를 하게 되고요. 대법원까지 계속 상고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애리조나 쪽 주 법원까지 갔는데도 결국은 이제 중형이 그대로 선고됐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연방 법원에 수정헌법 제5조하고 6조를
걸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상고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결국 무죄로 풀려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월원, 요 대법원장이 아마 판결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법, 연방 대법원에서 상고한 그 헌법, 2조하고, 아니, 5조하고 4조를 잠깐 보면, 5조 내용은 이겁니다. 그냥.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고요. 이게 이제 수정헌법 제6조인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그 조력을 받을 권리부터 해서 몇 가지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위배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판결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결국은 이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란다 원칙이라는 미란다 워닝이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 보수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범죄 피고인이 아닌 범죄자를 옹호한다라고 엄청 뭐 시끄럽다고 하더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미란다의 경고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92년에 이제 권리화가 제대로 됐는데 신 20세기 파라는 이거는 조폭단 이름이에요. 상당히 세련되게 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 20세기파 조폭 관련한 판결에서 이제 미란다 경고니까 아까 그 진술 거부권 관련된 부분이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뭐 자백을 하고 이랬다 그래서 그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미란다 경고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판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간략히 얘기하면 피해 없이 살만 정확히 1파운드만 베어내라. 물론 이제 책을 안 보신 분은 이것만 들으면 이게 뭔 얘기지 이런 얘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 샤일록 관련된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증서의 유효성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샤일록 같은 경우 법을 향해 헛되이 외친 사회 천민계급으로 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 사실상 억울하게 취급이 된 그런 케이스다. 그런 판결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비난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얘기로 너무 비열하고 얄팍한 술책인 반증을 들어 권리를 좌절시켰다. 비열한 기지를 통해 그의 권리를 좌절시키는 판결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 내용에 지금 이게 극으로 표현된 어떤 화면입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극으로도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로 든 거는 이제 미하엘 콜하스 사건인데 이 사건도 뭐 이제 말 두 마리 때문에 생긴 사고죠. 어쨌든 통행세 안 물었다고 말을 이제 볼모로 몬 다음에 나중에 찾아보니까 말이 이제 망가져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달라라고 이제 했는데 안 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반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세게 응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서도 콜라스의 극악무도한 이제 복수를 너무 세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범죄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지만 콜라스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루터를 설득해서 사면을 받게 되지만 이제 결국 모든 사건의 계기가 되는 말두필의 무단 점유 사건을 파헤치는 재판 과정에서 결국은 국가 권력은 그 사면을 다시 번복하고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링 또한 이제 콜라스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국가의 잘못 그리고 사법의 잘못을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스의 권리를 애초에 인정해 주었다라면 이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사법 살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독일어로 유스트 모트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당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법률의 수호자와 하수꾼이 법률의 살인자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자를 독살하는 의사 같은 거죠. 그래서 조국은 이것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이 특정 계급에 의해 장악되어 좌지우지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한다면 그 불법은 이에 반발에 저질러진 시민의 불법보다 더 비난받아야 한다. 근데 지금 현재 현실은 좀 정반대인데요. 그 예로 진보당 사건, 조봉암 사건을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또 인민혁명당 사건, 뭐 이거를 보통은 인혁당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뭐 물론 사형을 언도받은 건 아니지만 조국 가족이야말로 사법 살인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조국이 이런 강연을 하게 될 때, 했을 때 자신이 그런 대상이 될 줄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의 판관 시암네스에 대한 재판 그림인데요.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시암네스라는 그 판관이 이제 뇌물을 받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응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비드가 또 작품으로 만든 두 그림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왼쪽은 이 이제 그 시암네스 판사의 이제 몸에 껍질을 벗기고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시암네스의 아들 그리고 이 껍질을 벗긴 그 인피를 여기 재판관 의자에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아들에게 이제 판결을 하라고 그런 형벌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자가 저지른 불법은 다른 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 검사하고 이제 사법부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판사는 저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대부분 판사는 저스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판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이미 이 이름 네이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법 권리 의식의 중요성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뭐 이거는 독일어 러히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라이트 두 가지 뜻. 그래서 이제 법이자 권리 물론 이제 뭐 다른 뜻도 있죠. 근데 사적 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보면 그 민족이 유사시에 스스로의 정치적 권리와 국제법상의 지위를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특히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자신의 권리 주장을 많이 하는 쪽이다. 그래서 소송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어쨌든 조국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은 이제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그리고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링이 말한 거 내용 중에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발표내용의 다인데요. 저는 이걸 또 한 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한 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